신정을 선포하소서. 종전마마의 국상을 선포하셔야 할 것이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원정입니다. 조선조 26대 왕 고종의 비였던 명성황후, 그리고 그 고종의 아버지인 대원군,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이었습니다. 19세기 말 격동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이들은 권력의 자리를 바꿔가면서 서로를 견제했습니다. 가중대원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앞에서 이 두 사람은 각각 척사와 개화로 의견을 달리했습니다만 그들이 구하고자 했던 것은 실상 동일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왕권의 수호와 조선의 자강, 바로 그것입니다. 허나 1894년 6월 일본의 경복궁 습격 이후 두 사람의 이전의 대립 관계는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내정개혁이란 명분으로 일본이 조선을 보호국화하려는 야심이 너무나 뚜렷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내정 간섭 하에서 두 사람의 행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무엇이 황후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며 무엇이 대원군을 그 죽음의 현장으로 끌어냈을까요? 대원군이 명성황후의 시해를 주모했다는 일본 측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도 100년 전의 두 분을 가상의 무대 위에 모시고 그 비극적 종말에 이르는 과정의 진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 습격 후 3개월. 그러나 조선의 정세는 일본이 뜻한 바대로 돌아가진 않았으니 조선에 신정부가 조직된 것이 벌써 3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제정된 신법령이 208가지나 된다. 한데 그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시행된 것이 있는가? 도대체 신정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죄송합니다. 신정부의 핵심인 군국 기무처 요인들은 물론 우리들이 힘할 만한 인사들로 구성은 돼 있습니다만 그런데 명색이 이 정부의 수반인 대원군이 사사건건 이들을 방해하고 대립함으로써 지장이 많습니다. 대원군? 현재 조선 정가에서는 대원군이 동학당과 내통하여 현 정권을 뒤엎으려는 설이 파다한 형편입니다. 그 무렵 자진 해산했던 동학농민군이 삼남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었다. 일본의 왕궁 침범에 분노한 백성들이 일본 타도의 깃발을 쳐들고 모여들었다. 대원군은 밀사를 보내 이들의 재봉기를 촉구해온 것이었다. 해서 대원군과 신임공사 이노우에와의 만남은 처음부터 험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공사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 모쪼록 우리 조선과 선례를 유지하시기 바라고. 본인은
천황폐하의 뜻을 받들어 조선의 개혁 사업에 좀 더 박차를 가할까 합니다. 귀국이 우리 조선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니 감사하기가 이를 데 없소이다만 그 방법은 심사숙고해야 될 줄로 아옵니다. 하파께서는 개혁에 반대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소위 개혁 업무를 담당한다는 군국 기무처가 지난 수개월 동안 무더기 새 법을 만드느라고 무척이나 바빴소이다만 관직의 이름이나 새로 만들고 관복의 소매 폭이나 줄이는 것이 그런 것도 개혁이더란 말이오. 옛날 한 고조는 천하를 다스리는데 약법 석장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소이다. 묻건대 2000년 전 한고조 시절에도 외국과의 수호 통상이 있었소? 인민의 권리 의무라는 것이 있었소? 오늘날에 와서 인사가 이렇듯 복잡할진데 천의 법과 만의 규율로도 오히려 부족할 지경이오. 무슨 소리? 옛날이나 오늘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변하지 않는 법이오. 이노우에의 첫 번째 사업은 조선 조정 내 반일 세력, 곧 대원군을 제거하는 일이 됐다. 몇 달 전 대원군이 평양 관찰사에게 보낸 편지 몇 장이 그 목적에 이용됐다. 오늘은 제가 이노우의 공사의 뜻을 전하러 왔습니다. 공사께서는 몹시 노하고 계십니다. 조선의 정사에 대해서 공사와 내가 의견을 같이 해야 된다는 법이라도 있는가?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니오라. 하파께서는 실은 우리 제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계심이 아니오니까. 공사께서는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무슨 소리야? 이 서한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대원군의 편지. 그것은 일본군이 조선 땅에서 청군을 몰아낼 당시 평양 전투의 전리품 가운데서 찾아낸 것이었다. 청군이 속히 밀고 내려와 일본으로부터 조선을 구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 그것이 문제였다. 공사가 새삼 내게 이 서한을 보여주는 뜻이 무슨 뜻이란 말이냐? 사죄라도 하라는 말인가? 공사께서는 하파께서 정무에 관여하시는 한 개혁의 시로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우리 제국은 오직 이웃나라의 우위로서 조선의 내정 개혁에 전력하고 있는 바입니다. 헌데 조선 정부 내에 청과 내통하여 우리 제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것이 어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파께서 스스로 물러나심을 공표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조선 정부에 계속 문책하게 될 것입니다. 구실을 준 이상 방법은 없었다. 일본의 총포가 전 조선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일본에 의해 옹립된 대원군은 결국 일본에 의해 물러나게 됐고, 그 이틀 후 이노우에는 조선 정부의 새로운 내정 개혁안 20개조를 제시한다.
표면적으로 그것은 정부 조직과 제도의 근대화를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로 이노우에가 지향한 것은 왕실과 내각을 완전 분리하여 모든 정치 실권을 내각에 집중시킴으로써 일본의 내정 간섭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다. 대원군이 일본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무렵, 그 시점에서 대원군과 명성황후의 관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당시 명성황후가 남긴 한 편지는 두 사람이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일 뿐이었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려주고 있습니다. 음력 9월 13일 경복궁 기습 이후 유배령을 받고 도피 중이던 민씨 척신 중의 한 사람 민응식에게 보낸 친필 편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원군께 내가 청하니 내 병이 중하여 크니리 한 번 만나보면 여한이 없겠다. 눈의 은덕 베풀기를 바라. 지난밤에 기양을 풀어 마침내 내가 고향에 돌아가게 되었구나. 대원군께 반드시 편지하되 근본 재생케 된 은혜는 오로지 대감의 덕이니 결처 보은하는 자세로 공감대에 하라. 섭정의 자리에 있던 대원군은 명성황후의 소청을 들어주고 있고 명성황후 또한 그에 대한 감사 인사를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정치적 대립관계에 있었던 것은 틀림없으나 상황이 달라질 때에는 이렇게 유연한 자세를 취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달라진 상황이란 무엇일까요? 당시 조선 정가의 압제자로 등장한 일본의 존재,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일본에 대한 반감이야말로 이런 관계를 가능하게 했던 열쇠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일본에게 있어서 명성황후는 또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 시기 경복궁 습격 이후 뒷전에 물러나 있던 중전에게 그 시기는 하나의 기회로 받아들여졌다. 일본이 대원군을 제거한 것을 국왕의 권리를 복권하는 것으로 해석했던 것이다. 중전은 그 기회에 정부 내의 왕실의 친위 세력을 구축하고자 시도했다. (11월 27일) 중전은 고종을 움직여 탁지, 법무, 공무, 농상 등 네 아문의 협판을 민씨 일파의 사람들로 경질해버렸으나 허나 그것은 오판이었다. 그 독단적 인사는 이노우에의 즉각적인 반격을 불러왔다. 이노우에는 강경한 태도로 조선 정부를 힐책했다. 국왕의 고문격인 자신을 무시했다는 것이었다. 그 과장된 분노 뒤에는 이를 계기로 중전의 정치 관여를 철저히 배제하려는 계산이 숨어 있었으니 무력한 조정은 오직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다. 전하, 이노우의 봉사듭시옵니다. 메시아라. 예. 전하께서 굳이 본 공사를 찾으신다기에 입골하였습니다만 와주시어서 고맙소. 앉으시오. 공사가 내 협판에 임명이 불가하다 한다면 이를 중지시키겠소. 아니, 본 공사가 취임한 이래 이 나라 내정에 불쾌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늘 내정 개혁을 단행한다 하면서 안으로는 이렇듯 개혁을 방해하여 중도에서 저지시키는 힘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는 중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요? 이번 일을 본즉 내정 개혁은 애당초 가망이 없을 듯하오니 본 공사가 제출한 개혁안을 하루 속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짐이 약조하오. 그러므로는 중전이 정사에 관여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요.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건데 주상께서 당신의 신하 하나 마음대로 임명을 하지 못한단 말이더냐? 마마, 부디 고정하시옵소서. 옥체를 상할까 두렵사옵니다. 답답하고 답답다. 속에서 화기가 축천을 하는구나. 냉수 좀 다오. 본 공사는 물러감과 동시에 귀국 정부와 협력하여 출동시킨 동학당 초토군도 모두 철수를 시키겠소. 단 우리 일본인이 한 사람이라도 동학당에게 다치면은 우리 정부는 귀국 정부가 있는 한 단판을 전개할 것이오. 부득이한 경우에는 병력으로 죄를 다스림에 하등 고려함이 없을 줄 아시오. 이노우에의 태도는 조선 정부 5 대신의 서약을 받고서야 누그러진다. 그 서약이란 요컨대 왕실과 족족이 정사에 간섭하려 들더라도 대신들 스스로 이를 거절하겠으며 개혁에 진력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미 이 나라는 이씨 왕조의 나라가 아니옵니다. 오로지 일본과 새 내각의 일본 당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모양 아니오이까.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일본이 이 나라를 통째로 삼키고자 하는 야심, 네 모르겠느냐? 어찌할꼬? 날개는 꺾이고 화살은 부러졌으니 국왕도 유명무실, 그 기승한 중전조차 정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었사오니 마마, 날씨가 차옵니다. 어서 처소에 두소서. 마마, 그해 12월 일본군은 공주로 육박하던 동학농민군을 완전히 제압한다. 그로써 일본의 내정 간섭에 저항하던 세력은 모두 분쇄됐다. 대원군도 중전도 동학농민군도. 이후 조선 정부는 이노우에의 안에 따른 2차 개혁에 착수하면서 왕실 존칭을 승격한다. 전하의 호칭이 폐하로 높여졌으나 그 실상 왕권은 축소됐고 나라의 운명은 일본의 손안에 들어 있었다. 보셨다시피 1894년이 저물어갈 무렵 이노우에의 노회한 술책에 의해서 대원군과 명성황후는 다같이 정치의 전면에서 거세되어 무력화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명성황후와 대원군에게는 일본과 친일 강요들이 제1의 공적이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그렇게 무장해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바로 그 이듬해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순간에 두 사람의 운명은 또 한 번 엇갈립니다. 8개월, 불과 8개월 만에 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가장 큰 변화는 청일 전쟁의 끝과 함께 왔다. 1895년 4월 17일 승전국 일본은 막대한 배상을 조건으로 청과 강화 조약을 맺었다. 헌데
일본의 중국 진출의 위험을 느낀 열강들이 그 배상 조건에 제동을 걸었다. 러시아가 주동하여 프랑스, 독일 등 3국이 일본이 할양받은 요동반도를 되돌려주도록 요구했고 일본은 결국 그 압력에 굴복했다. 그것이 왕후에게 일본의 약점을 일깨워준 것이었다. 폐하, 이 잔은 축하주이기도 하옵고 결의주이기도 하옵니다. 결의주는 또 무엇이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된다는 결의이옵니다. 노소아가 일본을 주시하고 있음에 일본도 이전처럼 방자하게 굴지는 못할 터인즉 천호 신주의 이 기회를 어찌 허비하오리까? 지당하신 말씀이요. 마땅히 들어야지요. 폐하, 무엇보다도 국왕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가 하옵니다. 그리하자면 지금 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내각의 힘을 약화시켜야 될 것이옵니다. 현 내각은 일본 공사의 입김으로 짜여진 것이니 당연한 일이지요. 허나 내각을 재편하려고 해도 무슨 구실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오. 내각의 일본파들 사이에도 구판이 심판이 알력이 있습니다. 그를 이용하면 되지 않겠사옵니까? 궁중에서 듣건대 군무 대신에게 실책이 있다고 하온즉 군무 대신은 짐의 재가도 받지 아니하고 병사를 출병시켰음에 짐이 조군무의 면책 문제를 가기에서 논의하라 하진 않았던가? 헌데 경들은 어찌하여 이 일을 덮어두려고만 하는가? 폐하, 황공하오나 그만 일로 군무 대신의 죄를 물음은 부당한가 하옵니다. 군무 대신은 양주 목사 부임에 호위병 1분대를 요청받고 궁방장에게 출병 준비를 시켰던 바, 제가가 나기 전에 출병을 시킨 것은 오로지 궁방장의 책임이 아닌가 하옵니다. 전하, 통정하옵소서. 종리 대신께서는 허면 아랫사람들 잘못이 윗사람들 책임이 아니란 말씀이시오. 조근무는 면직함이 마땅하오. 조근무는 결코 불충의 뜻이 아니었소이다. 듣기 싫다! 이러고서야 어찌 이 나라에 임금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처럼 모든 정사를 내각 대신들이 다 좌지우지할 양이면 차라리 너희들은 임금이 필요 없는 공화 정치를 세워 나라를 다스림이 좋을 것이다. 폐하, 이 모두가 신의 불찰이옵니다. 신을 죄주하소서. 폐하. 왕의 진로를 샀으니 총리 대신 김홍집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왕후의 책략대로 그것을 기화로 하여 친일 내각은 해체되고 의도적으로 약체 내각이 구성된다. 동시에 왕후가 추진한 것이 이른바 칠러 정책, 러시아를 후견으로 삼으려는 정책이었다. 강국 러시아와 연대하여 일본의 간섭을 견제하고자 한 것이었다. 힘을 얻은 고종은 마침내 경복궁 습격 이후 모든 칙령을 무효로 돌리고 스스로 진정할 것을 선포하기에 이른다. 그것은 일본의 내정 간섭에 대한 정면 거부였다.
이노우에는 앞으로의 조선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6월 7일 황황히 귀국길에 오른다.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 간섭으로 일본 정부는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합니다. 청나라로부터 한 푼의 전쟁 배상금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러시아와 일전을 벌일 여력마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한국 보호영화 정책마저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이노우에는 귀국합니다. 이노우에는 여기에서 중요한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을 보호령화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러시아와의 연결고리를 끊는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방안으로서 미우라를 자신의 후임 공사로 천거합니다. 그 시절 나는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사납고 민첩했느니라. 을미년의 그 몇 달만큼 내가 활기찬 때는 없었느니 친일 내각을 무너뜨리고 일본이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놓은 내 군주의 권리를 다시 찾아들였으며 러시아와 친교를 맺어 나갔다. 얼마나 사정이 급했으면 저 교활한 일본 공사 이노우에가 불이라도 밟은 듯 황황히 조선으로 되돌아왔겠는가? 그 이노우에가 꼬리를 내린 꼴이라니. 본 공사가 귀 많은 즉시 아련을 청한 것은 조선 왕실에 기탄 없는 의견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본 공사에 대한 정책에 혹여라도 의혹이 계신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공사도 하다시피 우리 조선은 일찍부터 일본에게 문호를 열어 양국의 화친을 위해서 노력해왔어. 헌데 일본을 신임하다가 우리 왕실이 당한 것은 오직 봉역뿐이었어. 지난해 경복궁 침입시는 대원군을 내세워 군주를 허수아비로 만들었어. 대원군이 물러나는가 했더니 그 다음에는 모든 정무를 내각으로 이전하여 군주는 오직 제가만을 하시게 되시었어. 이 어찌 유감이 아니겠소? 일본이 조선의 개혁만을 서두르다 보니 왕실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 바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왕실을 보호하는 데 있는 힘을 다할까 합니다. 모쪼록 성의를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본 정부에서는 조선 정부의 재정이 곤란함을 우려해서 임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대로 300만행의 기증금을 전달을 할까 합니다만 그때 초종에서의 일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곳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었거니 나는 이미 잊혀진 사람이었느니라. 당시 친일 내각은 나 한 사람 물러난 것으로 만족지 아니하고 을미년 4월 통학과 연유해서 왕이 찬탈 음모를 꾸몄다는 이유로 기어코 재판을 열어 내 신복들을 다 죽이고 내 손자를 귀양까지 보냈느니라. 임금의 조카이며 나의 손자 춘용은 해레비 대신 10년의 유형을 받아 그 쓸쓸한 교동섬으로 떠나고 말았다. 교동섬이 그 아이의 유배지였다면 운현궁은 나의 유배지였느니라. 그 무렵 대원군에게는 그를 받들어 모시는 규법이라 하여
존봉의절 조목이 정해져 시행됐다. 그러나 그 내용은 사실상 감시에 지나지 않았다. 앞뒤 대문에는 가로빗장을 대고 순검들이 돌아가며 권을 섰으며 문밖 출입을 하고자 할 때도 항시 국내관과 순검들이 따라붙는 형편이었다. 대소신민들의 면회는 금지됐고 외국 공사들이 방문거자 할 때도 반드시 조회를 거쳐야만 했다. 그는 유폐된 몸이었다. (1895년) 을미년 전반기의 상황은 이렇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원군은 정계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 있었으며 명성황후는 재기의 기반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인호회는 이전과는 180도로 태도를 바꿔서 왕실에 대한 정치적 보장과 경제적 보장을 약속하는 등 유화책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왕실은 일본과 타협하는 제스처를 보이면서 새 내각을 조직하는데 이 내각의 특징은 친일파가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바로 그 얼마 후 일본 정부가 주한공사의 직을 인호우의 가오루로부터 미우라 고로로 전격 교체한 뒤에 일어납니다. 1895년 음력 6월 1일에 부임한 미우라 고로. 그가 주한공사로 임명된 것은 대단히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외교 경험이 전무한 과격파 육군 장성 출신으로서 조선과 같이 복잡 미묘한 지역의 정세를 능란하게 요리할 만한 인물로 인정하는 사람은 일본 내에서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우라 고로를 후임 공사로 추천한 것은 바로 이노우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노우에는 미우라가 부임한 후에도 조선을 떠나지 않고 17일간을 공사관에서 함께 기거했습니다. 전임과 후임 공사가 함께 주재하는 경우는 외교가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노우에가 조선을 떠난 지 불과 20일 만에 명성황후는 살해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명성황후의 시해는 이노우에가 일본에 가 있을 동안 이미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노우에는 유화적인 태도로서 황후를 방심케 한 뒤 미우라를 움직여서 거사를 하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것은 어느 개인의 동기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추진한 일이 아닌가 하고 의심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눈뜬 채 조선을 러시아에게 뺏기고 말 것이다. 어차피 여우 사냥은 해야 하는데 이곳 한성에서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될까? 조선 왕실의 횡포로 개혁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게 됐으니 현 정세에 통분하는 우익지사가 한둘이 아닙니다. 인원의 동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인을 앞장 세우는 것은 곤란합니다. 지난해 경복궁 기습 때도 그래 했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조선인을 내세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원군? 그렇습니다. 현 정권과 대립해온 인물로서 조선 신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제목으로는 대원군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거요. 우리 일본의 사관들이 훈련시킨 조선인 훈련대가 있지 않는가? 대원군과 같이 그 훈련대원들을 동원할 수만 있다면 완벽하게 조선인들의 반란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허나 과연 대원군이 나서줄까요? 지난번에도 스스로 나섰다가 쓴맛을 본 경험이 있는데 다시 우리를 신임할까요? 한시바삐 훈련대를 해산해야 하옵니다. 짐 또한 유념하고 있는 바요. 궁성 안을 수비하고 있는 시위대야 믿을만 하옵니다만 궁성 밖을 지키고 있는 저 훈련대는 원래 일본파대 손안에서 키워낸 병대가 아니옵니까? 게다가 시위대보다는 월등한 병기를 갖춘 강병이옵니다.
그러니 불안하다는 것 잘 압니다. 때를 보아 훈련대를 해산하도록 합시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조선 정부에서 훈련대 해산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방금 군부 대신에게서 통보가 왔습니다. 뭐라고? 훈련대가 해산되면 우리 거사의 그들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가? 카카, 수정이 아니라 계획을 앞당겨야 합니다. 거사 예정일은 사흘 뒤였으나 사태가 절박하므로 계획은 오늘 밤 안으로 결행한다. 각자 맡은 임무는 변동이 없다. 난 7시부터 우치다 영사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한다. 구스노스 중자와 마야하라 소자는 일본군 수비대와 조선인 훈련대를 동원한다. 일본군 1중대는 대원군 호위와 광화문 돌파를 맞는다. 2중대는 궁성의 동북방면 경계를 맞는다. 3중대는 공사관 방위와 궁성의 서쪽방면 경계를 맞는다. 우기하라 경부는 공사관 직원들과 영사경찰을 지휘하되 전원 사복으로 위장한다. 건배! 건배! 아다치군 시바구와 구니모토군은 한성 신보사 기자들과 지사들을 동원한다. 지사들의 일대는 대원군의 집으로 향하고 다른 일대는 궁성으로 직행한다. 오카모토군과 호리구치 영사관군은 공동리 대원군의 별장으로 가서 대원군을 모셔내온다. 카카, 연애는 즐거우셨습니까? 근데 일은 잘 진행이 돼가는가? 오카모토는 12시경에 용산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호리구치, 오기하라 등과 합류해서 공덕리로 갈 것입니다. 날이 밝으면 곤란해. 입궐 예정 시각은 새벽 4시 반경입니다. 그들도 그 시각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정 무렵 오카모토 일행은 용산에서 출발, 현재 마포 지역인 공덕리로 향하고 있었다. 일본 측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사전에 대원군에게 거사를 알렸고 흔쾌한 동의를 얻었다고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원군은 대문을 열어놓고 그들을 기다려야 할 것이었다. 허나 누구야? 모두 부박하라.
저희들과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시해 사건의 주모자 중 한 사람 스기무라 후가시가 남긴 기록. 그는 이 기록에서 대원군이 거사 후 정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미략에 동의한 것으로 쓰고 있다. 허나 정권을 얻지도 못하면서 왕후 시해에 누명을 쓰는 일을 그가 과연 동의했을까? 동의했다면 그들은 왜 3시 반이 넘어서야 겨우 그곳을 출발하게 됐을까? 그들의 입궐 예정 시각은 4시 반. 그러나 대원군의 별장에서 2시간 이상을 지체하게 된 것이다. 자기들이 만행과 그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그리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대원군이 여기에 앞장서고 주동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본을 짰던 거죠. 사건 당일 그 8일 12시에 이제 그들은 이제 대원군 침실로 쳐들어갔습니다. 쳐들어가 가지고서 그 대원군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만은 대원군이 완강하게 이 거부하는 바람에 본래 그들이 새벽 4시 반까지 대원군을 이제 왕궁에 모셔다 놓고 그 앞에서 민비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대원군의 그 뭡니까 이 거절로 겨우 새벽 6시가 되어서야 경복궁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6시라는 시간은 다른 게 아니고 이미 날이 밝아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외국인에게도 공개되어 버리고 지나간 행인들에게도 전부 다 가고 노출되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4시 반이 지났는데 왜 아무런 기척이 없는가? 이봐 스키무라군. 하! 이거 일을 그르친 것 아닐까? 벌써 5시 반이 다 돼가는데. 그것은 강요된 입궐이었다. 조선옷으로 변복한 일본인과 일본군의 총칼로 옹이된 입궐이었다. 이 일을 어찌합니까, 마마? 시끄럽다. 왜 모두 갔냐? 왕비는 어디 있는데 모르고 내놔! 내지 못할까? 모르고 여기는 어전이요 어전이란 말이요. 태자야. 왕비는 어디? 모르고 내지 못할까? 왕비는 여기 안 계시오. 그만해! 거기에 있는 거 건드려! 여기다! 왕변사! 이 중에 필경 여우가 숨어 있으렸다. 누가 왕비냐? 바로 대대! 황후폐하는 여기 아니 계시오. 아니 계신다. 마마는 어디 계시오니까? 마마는 아니대오. 네 이놈들, 이 불안당 같은 놈들, 얘가 어디라고 감히 범접하는 게냐? 썩 물러가지 못할 것. 요시 알았대. 요가 여기 있다.
마마를 아니 됐다. 아니돼요. 이분은 마마가 아니에요. 잘못 알았어. 안 돼요. 아니 내 놈들. 예, 그럴 것이 없는데 마마. 폐하, 폐하, 공음천하에 이런 법은 없사옵니다. 서로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이렇듯 왕실을 유린하는 법은 없사옵니다. 500년 종사에 어찌 기어이 이런 날을 보게 된단 말입니까? 폐하, 짐의 이 손으로, 이 두 손으로 실로 아무것도 막아내지 못했단 말이오이까? 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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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통하옵니다. 왕후의 시신은 오코루 옆 숲풀 속에서 불태워졌다. 여우 사냥이란 암호로 통했던 왕후 시해는 그렇게 끝났다. 미우라는 그날 오후 3시 각국 외교관들의 모임에서 미리 계획한 대로 이 사건을 대원군과 훈련대의 소형으로 돌렸다. 그러나 입궐 시간이 늦은 탓에 일본인의 행장을 목격한 눈들이 많았다. 특히 진상을 파악하는 데는 미국, 러시아, 영국 등 외국 외교관들의 역할이 컸다. 알렌과 힐려의 보고서에는 대원군이 당시 일본의 감시 속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음을 밝혀내고 그가 이 사건과 무관함을 명백하게 단언한다. 일본 관련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자 일본 정부는 10월 17일 재빨리 관련자 47명을 전원 소환, 재판에 붙인다. 그러나 그들은 사태의 원인을 어디까지나 대원군과 왕후에게 돌리면서 전원을 증거 불충분으로 방면해버렸고 명치천왕은 시종 우메다를 미우라에게 보내 노고를 치하하게까지 했다. 명성왕후의 장례는 그로부터 2년 뒤에야 비로소 치러질 수 있었다. 시신도 없이 타다 남은 재와 귓뼈 한 조각으로 치러진 장례였다. 그리고 그 죽음은 보다 거족적인 반일 운동을 낳는 모태가 된다. 명성황후는 그렇게 생을 마감했고 대원군은
미우라가 본국에 급거 소환되자 스스로 궁궐에서 물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3년 후 79세를 일기로 세상을 뜹니다. 파란만장했던 명성황후와 대원군의 일생은 저물어가는 조선 왕조의 운명과도 같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막을 내렸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 일본에게 대항했지만 한 사람은 살해됐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그 살해의 누명이 씌워졌습니다. 두 사람의 라이벌 관계는 일본에게 철저하게 이용됐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일본의 대륙 침략주의는 그 두 사람에게, 아니 어쩌면 조선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 모두에게 끝없는 치욕만을 남겨놓았습니다. 일제식민지 35년을 거쳐오는 동안 명성황후는 단지 사리 사욕만을 채운 악독한 여인상으로, 대원군은 오직 권력에만 눈이 어두운 추악한 노인상으로 새겨놓고 만 것입니다. 두 분께서는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정사를 관여함에 실정이 있었음은 인정하오. 허나 열강들의 무력 위협 앞에 약소국의 운명이란 외세를 빌어 외세를 견제함으로써 그 균형 사이에서만 안전을 도모할 수 있었으니 나는 그렇게 위험한 줄타기를 했음이니라. 그럼에도 후세의 비방은 하늘을 찔러 나의 넋은 아직도 경복궁 처마 위를 흐느끼며 돌고 있음이니라. 나 역시 시대의 변화와 국제관계의 어두웠음을 인정한다. 나는 내 손으로 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애썼느니라. 하나 그것은 터지는 방죽을 맨손으로 막으려 했음이니 그 시대의 경랑은 어느 한 사람의 꿋꿋한 의지로만 부지할 수 없는 것이니라. 그러니 어찌하겠는가? 결국은 망국됨을 보게 되면 우리의 죄로 남았으니 통탄하고 통탄할지다. 오늘날 한 국가의 운명은 흔히 그 내재적 역량과 외압과의 역학관계로 설명이 되곤 합니다. 19세기 말 조선은 동아시아에서 열강들에게 분할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외압의 파고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정치, 경제, 사회적 총 역량의 크기보다도 외압의 크기가 압도적으로 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망국의 책임을 한두 사람에게 정치인에게만 돌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명성황후와 대원군, 이 두 사람은 그 자신들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어둡고 가파른 시대를 온몸으로 헤쳐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 주재했던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두 사람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